김어준의 뉴스 공장. 어제 있었던 여야 4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이견 차이를 좁지 못했습니다. 회동 직후 있었던 회견에서 눈물을 보였던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우원식입니다. 네. 이미 좀 시간이 지났지만 후보 때 인터뷰하고 처음 하는 거니까 일단 원내대표 축하드리고요. 예. 네. 저 눈물을 보였다는데 눈물까지는 아니고요. 네. 좀 울컥한 겁니다. 예, 저도 영상으로 봤는데 눈물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울컥하셨죠. 예. 네. 우선 어떤 내용이 결렬이 된 것이고 결렬이 된 이유는 뭔가요? 추경 문제인데요. 추가경정 예산 일자리 추경이죠. 그것에 관해서 자유한국당이 심의를 안 한다고 그래서 지금 이제 수차례 제가 여당 원내대표로 야당 원내대표의 방도 찾아가고 전화도 하고 한 달 동안 설득도 하고 설명도 하고 그래서 이제는 이제 국민의당과 바른당은 이제 심의에 들어가는데 이제 긍정적으로 이렇게 좀 바뀌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합의를 시도했던 건데 자유한국당은 이제 반대를 하고 있어서 심의까지는 아니고 그러면 국회에서 논의는 계속하자 이런 조항을 넣으려고 했는데 그 논의하는 것까지 자유한국당이 반대를 했죠. 그래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겁니다. 추경을 최소한 논의는 하자라고 했는데 네. 그것도 반대해서 안 됐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그 자리 직후에 네. 자유한국당이 이것은 정권교체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이번 일자리 추경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지난 겨울에 국정농단 사태로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광화문으로 나가고 전국에서 들고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 국정농단 사태 촛불을 든 가장 기저에는 국민들의 삶입니다. 너무나 살기 어렵고 천만 비정규직 600만 자영업자들이 정말 심각하게 고통을 받고 우리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미래의 희망을 꿈꾸지 못하는 그런 정말 도탄에 빠진 국민들의 삶이 그런 속에서 국정농단이 일으키니까 분노해서 일어난 거거든요. 그리고 새로운 대통령이 뽑히지 않았습니까? 그 새로운 대통령은 바로 그 문제, 국민들의 삶의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민생과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그 일로 첫 번째 사업을 이 추경으로 내놓은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본인을 일자리 대통령이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요. 1호 공약으로 그 일자리를 만드는 것을 내놓았고 이게 이 정권의 출발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못하게 하는 것은 문재인 정권은 인정하지 않겠다. 문재인 정권을 출발시키지 못하게 하겠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지난 국정농단 사태를 통해서 드러난 국민들의 민심, 정권 교체의 열망, 그리고 지금 이렇게 정권 교체가 된 것, 이런 전체를 부정하고 막아보겠다. 이런 것에 전 다름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은 잘 알겠는데, 근데 울컥하신 이유는 뭡니까? 하나는 제가 4년 동안 을지로위원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을지로위원장은 정말 그 고통받는 을들, 말씀드렸던 비정규직, 자영업, 또 실업, 이렇게 해서 억울한 일 당한 사람들, 그분들을 찾아다니는 일이었는데, 그때 본 현장은 이게 정말 나라냐라고 할 만큼 이 국가가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아주 어려운 도탄에 빠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저는 그래서 바로 문재인 대통령께서 내놓은 일자리 추경이 매우 중요하고 그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거를 끝까지 막는 것도 너무나 안타까웠고 저희 여당 원내대표로서 정말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그분들 찾아다니면서 입에 침이 마르도록 전화를 드렸고 문지방 야당 원내대표실 문지방에 닳도록 다니고 그리고 설득하고 또 때로는 저녁 때 술도 같이 한잔하면서 그 많은 얘기한 것을 결국은 거절당하니까 너무 화도 나고 그렇게 해서 어제 결국은 안 되니까 감정이 좀 이렇게 격해져서 그랬습니다. 설득하는 자세가 부족했다라고 야당은 말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말씀입니까? 그거 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에 여당이었던 분들은 저희 야당한테 그렇게 설득해 본 적 있습니까?
이게 사실은 저희가 여소야대이기도 하고 또 사당 교섭단체 체제이기 때문에 억울한 건 매우 어렵다는 건 제가 잘 압니다. 그 어려움을 넘어서 보려고 한 달을 저도 거의 잠도 설쳐가면서 아침부터 밤까지 전화드리고 찾아다니고 한 거를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설득하는 게 부족했다고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민주당 야당 시절에도 이 전신인 새누리당을 저지하고 괴롭히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랑 뭐가 다른 거죠? 일테면 추경 같은 거 그거는 그 정권에서 꼭 해야 하고 어떤 면에서는 인생에 도움이 되는 것들이기도 하죠. 예산이라는 게 그런 면들이 다 있는 거니까. 박근혜 정권이 처음 들어서서 그 박근혜 정권 때 3번의 추경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3번의 추경을 다 도왔습니다. 특히 첫 번째 추경은 그 정권의 성격과 다 있는 건데 제출한 지 5일 만에 상정해서 19일 만에 통과시켰습니다. 지금 우리가 내놓은 추경은 지금 추경 내놓은 지가 17일 됐고요. 정부조직법 내놓은 지가 15일 됐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정부조직법도 저희가 6일 만에 상정해서 토론을 했습니다. 완전히 다른 거 아닙니까? 저희는 안 되는 일은 안 된다. 필요한 일은 한다. 이렇게 하면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유한국당은 모든 것을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완전히 다르죠. 자유한국당이 그러면 왜 그런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정권 인정하기 싫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 최근에 그 전당대회 과정에서 여러 사람들이 하는 말씀이나 또 자유한국당의 서울시당 위원장이라는 분이 막말을 하고 대통령에게 욕하고 이런 거를 보면 이 정권 인정하기 싫은 거죠. 정권 교체 받아들이기 어려운 겁니다. 그중에서 수단을 갖고 있는 데가 국회군요. 국회는 아직 정권 교체가 안 돼 있습니다. 운영위원장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운영위원장 하는데 운영위원장은 국회 협치의 상징이고 국회 운영 전반을 책임 있고 안정적으로 끌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당의 원내대표가 하는 게 그동안 국회의 관례고 아주 지금까지 그렇게 운영이 됐습니다. 네. 그거 안 내놓겠다는 거 아닙니까?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막을 수 있으면 막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딱 틀어지고 아무것도 안 하겠다.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국회는 아직 정권 교체가 안 돼 있는 것을 틈을 타서 이 정부 전체를 틀어 막아보겠다 하는 생각인 것 같아요. 그 이어서 국민의당에 대해서는 섭섭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국민의당 어떤 부분에 대해서 섭섭함을 토로하신 겁니까? 국민의당은 최근에는 이제 추경에는 참여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바꾸셨어요. 그건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인데 사실은 어제 추경 논의를 계속한다. 이게 이제 이 합의를 성사시키느냐 못 시키느냐 하는 쟁점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런 논쟁이 있었고 국민의당도 이제 추경 심의에 참여하겠다고 하면 그런 거 옆에서 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추경 논의를 왜 국회에서 못하냐? 이거는 자유한국당이 좀 양보해라. 이렇게 해서 좀 도와주면 좋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아서 내가 섭섭하다고 그랬는데요. 앞으로 또 국민의당, 바른정당과 같이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섭섭하다는 마음은 없애겠습니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와는 오랜 시간 잘 알고 지내시던 사이 아닌가요? 네, 옛날에 한 25년 전쯤에 서울 노원구에서 바로 옆 지역에 서울시의원을 같이 나가서요. 같은 당으로. 그때부터 이렇게 가족 간에도 잘 알고 오랫동안 서로 교류했던 사이죠. 그렇게 오랫동안 가까운 사이시면 물론 이제 사적 관계 넘어서는 정당의 원내대표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이렇게 막힐 때는 허심탄회하게 얘기해서 돌파하고도 만들고 그러는 게 여의도인데 그런 시도는 안 해보셨습니까? 아니 여러 차례 했죠. 찾아가서 이야기도 하고 제가 형님 이렇게 부르니까요. 그렇게 하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어제는 그래서 제가 좀 섭섭했고요. 또 그렇게 해야죠. 네. 그런데 이제 인사 5대 원칙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거는 사실이고 또 그런 면에서 그 빌미를 여당이 먼저 제공한 게 아니냐. 네네. 이런 비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발목을 잡는다고 하는데 발목을 내준 게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이제 대통령께서도 이 부분에 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셨죠. 준비 과정, 그러니까 인수위 등의 인선 검증 이런 준비 과정을 거칠 여유가 없었던 데서 비롯된 점이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야당 의원들과 국민들께 양해를 당부드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었거든요. 그리고 비서실장도 나와서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대통령의 인사검증 시스템 개선을 지시해서 인사추천위원회를 가동을 최근에 시작을 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봐가면서 야당에서 이런 노력에 대해서 좀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좀 부족한 점이 있는 거는 또 맞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중간에 자진 사퇴하신 분도 생겨난 것도 맞는 이야기죠. 이 운영위원회를 이제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운영위원장을 네. 자유한국당이 지고 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운영위를 소집하기도 하고 말씀하셨다시피 그동안은 관례적으로 여당이 해왔는데 만약에 자유한국당이 이 운영위원장을 내놓지 않으면 강제로 가져올 방법은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강제로 가져올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자유한국당이 운영위원장을 하는 겁니까? 앞으로 1년 더 남았거든요. 예. 1년 동안 운영위원장을 하는 건데, 이 부분은 자유한국당에서도 좀, 국민 여론도 생각하고 또 원만한 국회 운영을 위해서 그동안 국회가 그런 관례를 쌓아왔고 또 국회가 생긴 이래로 다 이 운영위원장은 집권 여당에서 한다는 건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권 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 달라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상응하는 다른 위원회 이런 걸 또 저희들이 돌려드릴 생각이 있으니까요. 정권 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도 그런 요런 사안을 보고도 말씀하시는 거군요. 네. 네, 그렇습니다. 예, 정권 교체가 되면 늦어도 한두 달 이내에 운영위원장이 넘어갔었죠. 네. 그렇죠.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러지 않았던 적이 없습니다. 단 2번 이제 정권이 바뀌어서 야당 원내대표가 한 적이 있는데요. 예. 그거는 정권 바뀌고 잠깐 남은 기간 2달, 3달. 그렇죠. 그건 어차피 이제 끝나는 기간이니까 그 기간 동안 별로 할 일도 없고요. 그래서 그러고 넘어가서 이제 바뀌고 그랬는데 이번에 1년씩 남았기 때문에 사정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요. 앞으로 1년 정도는 과거에 여당이 해왔듯이 적어도 국회에서는 계속 하겠다는 의지인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자, 남은 후보들, 예. 네. 남은 인사청문회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네. 민주당의 이 남은 후보들에 대한 청문회 전략은 있습니까? 저희는 기본적으로 국민의 민심에 반하는 그런 후보가 있다면 여당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눈 감아줄 생각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그럴듯한 의혹을 잔뜩 늘어놓고 봐라 이래서 문제가 많은 사람이다. 그리고 사퇴시켜라 이런 주장에는 기본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김상곤 후보자처럼 처음부터 낙마시킬 목적으로 사상이 이상하다든지 대학에서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했는데도 무조건 표절이 맞다고 한다는 등 이런 점들에 있어서는 저희들은 분명하게 대응을 해 나갈 것이고요. 청문 과정을 통해서 진실을 잘 살펴서 저희들도 판단해 나갈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어서 안경환 전 내정자죠 이제는. 근데 이 판결문을 입수하는 과정에 대해서 논란이 많습니다. 네네. 이 해당 판결문 입수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가 여러 차례 있었는데 민주당이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다룰 예정인지요? 판결문이 2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게 이제 이 민사 재판의 경우에 개인의 아주 상당히 중요한 프라이버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판결문이 나올 때는 이름을 가리고 또 개인 프라이버시, 또 개인 정보와 관련된 부분 지우고 나오는 것이 그게 맞는 건데 그것이 그대로 다 공개된 버전이 또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이고 그런 점들에 대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여러 가지 형태로 지금 조사도 하고 있고 또 살펴보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식적인 문제 제기를 당 차원에서 할 수도 있습니까? 조사를 해서 문제가 드러나면 그렇게 할 수 있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고요. 저희 스튜디오에 한번 나와주십시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였습니다. 대한민국 시사 프로그램을 선도합니다. 고깃빛깔 김어준. 박근혜 정부 때 법외 노조가 된 전국 교원 노동조합. 네. 오늘로 광화문 천안홍송 26일째입니다. 조창익 위원장님 스튜디오에 직접 모시고 사정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수염이 나셨나요? 네, 비슷하게. 다만 저하고는 다르게 머리가 없으시네요. 자, 법의 노조가 굉장히 생소한 용어입니다. 법의 노조가 뭡니까? 말 그대로 법상 노동조합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네. 노조라고 자기들이 주장하는데 네. 법이 보호할 수 없다 이거죠? 네, 법 밖에 존재하고 있다. 이런 말인데요. 네, 2013년 10월 24일에 고용노동부로부터 노동조합법이 있어요. 노조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 통보라고 하는 공문이 한 장 저희들에게 전달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참 네. 이미 네. 결성된 지도 80년대고 합법화된 지도 오래됐었는데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법의 노조가 돼버렸어요. 그죠? 네. 법의 노조가 되면 전국 교원 노조. 교직원 노동조합. 교직원. 네, 정확하게 네. 교직원이군요. 네네.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이 어떤 피해를 입게 되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참으로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제 고용노동부의 법인노조 통보도 부당하지만은 네. 교육부가 소위 4대 후속 조치라고 하는 걸 합니다. 사무실 그동안에 지원을 했었는데 방 빼라 하는 네. 것도 있고 전임자 그동안에 인정했는데 취소하겠다 이런 것도 있고 또 단체 협약이 그동안에 유지가 됐었는데 그 효력을 상실하죠. 단결, 단체 교섭, 네네. 단체 행동 이거 다 안 되는 거군요. 네네. 정부위원회에 이제 그동안 여러 명이 파견되는데 그것도 배제가 되고. 이미 단체가 되는 거군요, 그냥. 네, 그렇죠. 네. 법 밖으로, 밀려서 지금 회복할 수 없는 피해 중에 하나는, 무엇보다도 징계의, 그 해고의 그 위협에 그 놓여 있는 교사들이 많고 실제로 작년 2016년에 34명이 해고가 됐고 올해도 16명의 전임 요구자가 있는데 지금 그 해고와 징계 위협 앞에 지금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사실은 굉장히 오래된 합법 노동조합이었는데 이게 이제 박근혜 정부 하에서 최근에 밝혀졌던 고 김영한 민정수석 네. 업무 일지에 보면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이 전교조 법에 노조한 것을 긴 프로세스 끝에 얻어낸 성과다. 그러니까 이제 이 표현으로 빌어보자면 박근혜 정권 하에서 교원 노조를 법에 노조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노력해 왔다는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성공했다. 네, 치밀한 공작 정치 결과로 법의 노조를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교직원 노동조합이 법의 노조가 된 것에 대해서 국제사회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국제사회는 지금 국제노동기구 이런 거 유명한 기구 네, 있지 않습니까? ILO 국제노동기구에서 아주 오랫동안 꾸준히 한국 정부에 대해서 네. 법적 지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네. 국제 기준에 맞도록 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촉구해 왔는데요. 지금까지 지금 되지 않고 있죠. 네. ILO 이제 87호, 98호 비준을 하라라고 하는 그런 요구가 있었는데 지금까지도 하지 않고 있는데 대통령 공약으로 다행히 이번에 지금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 법의 노조를 합헌하는 것을 공약을 했습니까? 네, 공약으로 해놓고 있고 저희들은 반드시 그 비준을 해야 된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리라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제 여기서부터
지금 소송 중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죠. 법의 노조 통보를 취소하라고 소송 중인데 1심, 2심을 패소했어요. 네네. 네. 그래서 이 보수 진영에서는 이미 1심, 2심 법원이 그 통보가 적법하다고 했는데 전교조가 이런 요구를 하는 것은 이건 사법기관을 무시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네. 형식 논리는 말이 됩니다. 1심, 2심 이미 합법이라고 했는데 졌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반론하시겠습니까? 네. 그것은 지금 저희들은 행정적으로 직권 취소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법적 절차에 의한 문제 해소 방법도 있고 예. 또 행정적 그 재량권 범위 안에서 전교조 법의 노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인데 어떻게 그렇습니까? 이건 그 예를 들면 고용노동부가 처분을 바란 행정청인데 네, 자신이 한 그 처분이 행정적 오류에 의해서 위법부당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경우에 언제든지 그 처분을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합법적인 절차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직권 취소라고 하는 법적 범위 안에 있는 것인데요. 위법한 경우뿐만이 아니라 부당한 경우에도 할 수 있고 또 직권 취소에는 특별한 법적 근거조차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애당초 처분을 발할 권한에는 그 처분을 취소할 권한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말하자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종래 전교조에 대한 법의 노조 이 통보 처분의 위법 또는 그 부당함을 이유로 해서 직권으로 취소할 수가 있고 이 경우에 법원이 전교조 법의 노조 통보 처분 취소 청구를 각하함으로써 소송을 종결할 수가 있다. 이렇게 저희들 주장합니다. 행정부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일이다. 네. 그것은 헌법재판소에서도 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헌법재판소에서도 예. 그걸 되돌릴 방법은 이 통지를 했던 행정부에서 네. 예, 철회를 하면 된다. 네. 그렇게 지금. 그러면은 문재인 행정부 내에서 의지가 있으면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네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 그러면은 그게 이제 이 현 문재인 정부의 우선순위가 여러 가지 일들이 지금 몰려와 있으니까요. 예, 다들 난립니다. 네.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니까 이게 우선순위의 문제이기도 할 것 같은데, 이제, 교직원 노조에서는, 전국 교직원 노조에서는 당장 해야 된다. 빨리 해달라. 이런 얘기인 거죠. 한마디로. 그렇습니다. 예. 공약을 안 지킬 것 같지는 않은데 빨리 해달라 이거죠. 저희들은 지금 당장 급합니다. 그 이유는 예. 다음 주 월요일에 이미 노조 전임자 요구를 했던 인천 지부의 그 지부장 선생님을 비롯해 가지고 지금 중징계 요구가 있고 징계 의결 요구서가 날아오고 징계위원회 회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월 1일자로 또 그 이후로도 계속 16명의 전임 요구자들이 지금 징계를 받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 34명의 해고자에다가 또 올해 들어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 해고자가 16명이 발생을 한다면 계속 피해는 발생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급하다 우리는. 그렇죠. 예. 지금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차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은 바로 당장 지금 유일한 기준까지는 아니겠죠.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이것도 중요한 기준이다. 예. 예. 저희들이 볼 때는 지금 당장 법인노조 철회를 행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바라는 점입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해결할 사항에 적체 현상이 심각하군요. 이 중에서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에 관한 민원을 제가 듣고 있습니다. 직접 방송에서. 네. 자, 오신 김에 최근에 현안이 있어서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공약 중에 그 외고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한다. 이게 있습니다. 네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자사고에서는 반대하는 성명이 이미 나왔고요. 자사고 연합이라고 해야 될까요? 자사고 쪽에서는 당연하겠죠. 지금 현재 자사고 질을 유지하고 있는데 다시 없앤다고 하니까요. 네, 당연한데 이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전교조에서는 입장이 뭡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가시니까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네. 외고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환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 문재인 정부의 그
특권과 차별이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예. 국정 철학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고요. 이런 예. 점에서 1차적으로 환영을 하고 지금 평등 교육을 지향을 해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자기 자녀만 생각을 하지만은 이 학부모는 전체 아이들의 성장을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공약대로 모든 아이들을 위한 교육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를 교육 철학으로 삼으면은 전체 한국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바로 그 어떤 특권 학교에 대한 차별은 폐지는 바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자사고에 지금 혹은 외고에 다니는 학생들 그리고 예. 그 학부모들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다니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피해는 없는 것이죠. 왜 없습니까? 차츰 단계를 밟아서 단계적으로 예, 단계적으로 해나갈 거기 로드맵을 때문에. 가지고 폐지해 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긴 그렇습니다. 모든 조치들이 그 원전도 마찬가지였는데 네. 당장 모든 원전을 다 없앤다는 게 아닌데 뉴스를 보면은 원전이 당장 없어지나 이 외고 자사고 문제도 마찬가지다. 네네. 이거는 현재 학생들한테 피해가 있는 게 아니다. 학부모들에게 단계적으로 할 것이고 기본적으로는 이 특권은 없어져야 된다. 예. 뭐 이런 철학 하에서 당연히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군요. 이 문제는 반대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반대하는 학부모들 혹은 자사고 입장도 나중에 반론 보장 차원에서 들어보기로 하겠는데 지금 전교조 입장은 그렇습니다. 찬성이라고 하는. 성과급 문제는 어떻습니까? 교원 성과급. 그러니까 교사들도 기본적으로 경쟁 시스템 하에서 성과에 따라 보수를 받아야 한다 하는 문제의식에서 지난 정권에서 네. 교원 성과급 제도를 도입했어요. 그죠? 예. 예. 여기에 대한 입장 어떠십니까? 그것은 교육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합의를 볼 수 있는 교육 적폐 중에 하나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수 진영이건 진보 진영이건 모두 다 교원 성과급 제도는 폐지해야 된다 이렇게 일치를 하고 있죠. 교육감 협의회에서도 전국에 있는 교육감들도 이 성과급 제도는 폐지해야 된다. 그게 마땅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교총도 그렇게 주장하고 있죠. 교총도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네. 교사를 또 아이들에 대한 열정, 학교에 대한 그 사랑, 이 교육을 이 경쟁과 성과로 서열화하는 이 제도는 참으로 오랜 적폐이고 이것을 폐지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교육의 오랜 수건이었습니다. 저희들은 10만 명 이상의 교사들의 서명을 받아서 이미 광화문 1번가에 그걸 전달을 했고 국정교육자문위원회에 전달을 해서 국정에 반영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 보수 진영에서 이제 전교조를 공격할 때 단순히 교사의 모임이 아니라 사실은 이념 집단이다 이렇게 공격하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공격하고 학생들을 이제 극단적으로는 학생들을 빨갱이로 만들고 있다 이런 식의 공격을 오랫동안 해왔어요. 네. 특히나 지난 10년간은 그런 공격이 아주 심했고 그 끝에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아예 노조가 아니다라고 만들어버린 거죠. 만들어버린 건데 여기 대해서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네, 전교조가 태생적으로 군사 독재 정부 하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전교조의 몸속에는 민주주의 DNA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재와 전횡을 일삼는 세력에게는 전교조는 눈의 가시였죠. 네. 그리고 지금도 그것은 똑같은 연장선상에서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세력한테는 아마 참으로 좀 어려운 존재일 것입니다. 그래서 전교조가 사회 정의와 교육 민주화를 위해서 노력을 할 때 항상 탄압하는 편에 서서 전교조의 활동을 제어해 왔다, 탄압을 해 왔다. 그때 사용된 레토릭이 그렇게 빨갱이였다. 네. 저희들은 오직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사회 민주화, 교육 민주화를 위해서 노력해온 그런 속에서 그런 그 탄압을 오히려 더 달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자양분이다. 민주주의를 성숙하게 하는 그런
자양분으로 생각을 하고 더욱더 열심히 활동을 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나오신 이유는 한마디로 말해서 공약인데 빨리 해달라는 거네요. 네. 지금, 교노조법을 고쳐서 하겠다. 또 뭐 대법 판결을, 뭐 지켜보겠다. 또 ILO 비준을 통해서 하겠다. 이러한 문제도 있지만 실제로, 좀 고용노동부가 지금 직권 취소를 통해서 행정권의 재량 범위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법원으로 취소를 해달라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핵심적 요구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저희가 이런 자리를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외고 자사고 폐지에 반대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시겠죠. 그분들과 함께 동시 토론을 마련해가지고 그때 다시 한번 모셔서 네. 예, 왜 이런 주장을 하는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이 필요한지 그때 존재 증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한번 불러주시면 그때 또 나오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전교조 조창익 위원장이었습니다. 네, 오늘 게스트가 많아가지고 아주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황요익 마칼렘스트, 예. 굉장히 인기 코너인데 오늘 전화 연결이네요. 네. 점점 불성실해지고 있는 황교익 씨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점점 불성실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금 부산에 왔습니다. 그래서 부산에 지금 해운대, 바다 풍경 보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 좋습니다. 예, 영화제 때문에 가신 거라고. 예, 부산 음식 영화제라는 이름으로, 예. 어제부터 1월까지, 그러니까 22일부터 25일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운영위원장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뭐 개막식도 해야 되고 뭐 기타 등등 해야 돼서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지난주에 잠깐 말씀하셨는데 이제 이거 먹으면서 영화 보는 거라면서요? 예, 저녁 낮절에는 야외 상영관이 있거든요. 예. 이 부산의 영화의 전당이 놀기에 딱 좋은 그렇게 설계를 해놓더라고요. 그래서 바깥에서 뭐 테이블 이렇게 쭉 펼쳐놔놓고 그 위에 자신들이 좋아할 만한 뭐 먹을 만한 음식들 가져와서 놓고 맥주까지는 가능해요. 맥주까지 가능하면 뭐 안 되는 게 뭡니까? 소주는 안 돼요. 소주는 좀 이렇게 알코올 출사할 수 있으니까. 그럼 알코올 함량에 따라서 안 되고가 있습니까? 네. 와인은 되고 예를 들어서. 소주가 조금 이렇게 사람을 이거 욱하게 만드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야구장에서도 사실 소주는 좀 금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까지는. 소주만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 알코올 함량에 따라 다르는 거예요? 소주 이상은 안 된다는 거예요. 소주를 기준으로 해서. 자, 그래서 희한한 규정입니다. 음식과 술을 즐기면서 영화 보자. 예. 우리 영화관이 조금 많이 그런 것을 허용하는 게 만들어졌더라고요. 뭐 맥주 마실 수 있는 영화관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맥주를 아예 팔죠. 그리고 음식이 바닥에 흘리거나 냄새가 강하지 않은 거, 이런 것들은 이제 영화관에서 조금씩 이렇게 허용하는 분위기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런 거 하는 게 즐겁죠. 영화하고 음식하고 주제면 영화 개막자가 뭡니까? 모던 타임즈를 개막작으로 했는데요. 찰리 채플린의 1936년 흑백 영화죠. 예. 그걸 개막작으로 했습니다. 모던 타임즈는 아마 많은 분들이 짧게 영상들은 많이들 네. 봤을 겁니다. 클립으로 봤죠. 소개할 때, 예. 그죠. 꼭 나오는 장면, 기계 속에 그렇죠. 채플린이 이렇게 말려 들어가서 이렇게. 그런 장면은 봤는데 거기 먹는 장면이 많습니까? 거의 음식 영화죠. 그래요? 영화가. 네. 네. 산업사회의 노동자가, 자본이 정해주는 그 음식, 그 시간 안에서 음식을 먹이는, 그걸 비유하는 아주 기발난 그런 장면도 등장하고요. 노동자가 꿈꾸는
일종의 환상의 음식들, 젖소가 와서 금방 젖을 짜고, 포도, 오렌지 같은 것을 그 자리에서 따서 먹고, 두툼한 스테이크를 구워서 접시 위에 놓고 먹고 하는 이런 환상을 이렇게 그려 보여주기도 하고요. 맛있게 음식을 먹는 게 뭔가 하는 그 낡은, 학고방의 그 집에서 앉아서, 사랑하는 사람과 둘이서 먹는 음식이 아무리 그 가난하고 힘들어도 음식이라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먹으면 그게 행복할 수 있다는 이런 장면도 연출이 되고요. 그 찰리 채플린이 음식에 대해서 이렇게 집착하는 게 굉장히 강해요. 특히 이 모던 타임스는 현대 노동자에게 음식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아주 재미나게 그리고 다양하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음식 영화제의 개막작으로 딱 좋다 그렇게 생각을 알겠습니다. 합니다. 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제 부산에 갈 수도 있는데, 예. 자, 이 코너의 성격에 맞게 부산 가면 꼭 먹어야 하는 음식 3가지만 소개해 주시고, 그러면 시간이 끝날 것 같아요. 부산 와서 먹어야 되는 음식, 사실 부산이 먹을거리가 굉장히 많아요. 일단 회도 먹어야 될 것 같고요. 초밥도 부산이 일본 음식이 굉장히 강해요. 일본하고 가깝기 때문에 하겠지만은, 초밥류 이런 것도 굉장히 강합니다. 어묵도 있을 거고요. 부산역 앞에 영화의 거리 이런 데 가면 다양한 먹을거리들이 존재하거든요. 그 중에 딱 하나만 먹어봐라. 네. 부산의 상징 이런 것은 흔히 물떡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뎅이라고 이야기하죠. 어묵 파는 그 통 안에 보면 가래떡을 길게 이렇게 꽂아서 넣어둔 게 있습니다. 그냥 가래떡은 그 국물 육수가 안 배이거든요. 예. 그냥 이렇게 물에 그냥 담겨 있는 거라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그걸 간장에 이렇게 찍어 먹어요. 그러니까 부산 사람들은 부산 사람들은 그거 굉장히 맛있다고 여겨요. 그런데 외지 사람들은 그게 정말 맛없거든요. 그래서 이걸 왜 먹나 부산 사람들이. 왜 먹나 이해해보기 위해서 실험적으로 먹어봐라. 예. 그렇죠.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워낙 많으니까. 예. 부산에 맛없는 음식, 이 음식을 왜 먹지? 하는 걸. 부산에 맛없는 음식. 부산 사람은 즐겨 먹는데, 부산에 외지인들은 맛없다고 하는 음식 1위. 네. 그래서 그 물떡이 입맛에 맞다 그러면, 그게, 내가, 부산 사람들하고 이렇게 뭔가 교감이 일어나는 그런 지점이 만들어질 겁니다. 물떡. 예. 근데 저는 아직 적응을 못 했거든요. 그러면 누구나 먹어도 맛있는 부산 음식 하나만 소개해 주세요. 누구나 먹어도 맛있는 음식이라는 게 굉장히 힘들기는 해요. 네. 근데 이제 날씨가 좀 더워지면, 부산에서는 냉면 대신에 밀면이 있습니다. 밀면? 부산 밀면? 밀면. 네. 유명하죠. 그래서 그 밀면, 좀 국물이, 일반의 냉면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좀 강렬해요. 그리고 면도 이제 밀로 내린 면이라서 밀면인데, 이것도 조금 냉면, 외지에서 냉면 좀 먹었다 하시는 분들은 먹으면, 부산 사람들이 왜 이런 걸 먹지? 하고 있잖아요. 예. 이상하다. 이 방송을 부산에서 듣고 계시면, 한교육 선생님 만나면 테러를 가해주십시오. 부산 음식에 대한 비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돼지국밥은 어떻습니까? 돼지국밥. 유명하게 돼지국밥 아닙니까? 돼지국밥 부산 사람들 굉장히 좋아하죠. 저도 조금 이따가 이제 돼지국밥 먹으러 갈 것인데, 해장으로도 딱 좋고요. 근데, 이게 돼지 누린내가 강하게 나는 집도 있고요. 그냥 말끔하게 하는. 잘 골라가야 된다. 예, 잘 골라가셔야 됩니다. 이게 누린내 나는 집에 가셔서 또, 부산 사람들 왜 이런 걸 먹지? 하고 그렇게 또 후회할 수도 있으니까. 원래 그 지역 음식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내 입에 꼭 맞는 이런 거보다는, 살고 있는 데에서는 먹지 않는 그런, 좀 특이한 음식들을 먹어보고, 그래야 이제 그 지역 식수를 할 수 있거든요. 시간 다 됐습니다. 그래요?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부산에 많이 놀러 오세요. 감사합니다. 예. 황교익 선생님이었습니다. 오늘 이번 주 여기까지입니다. 김어준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
김어준의 뉴스 공장. 어제 있었던 여야 4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이견 차이를 좁지 못했습니다. 회동 직후 있었던 회견에서 눈물을 보였던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우원식입니다. 네. 이미 좀 시간이 지났지만 후보 때 인터뷰하고 처음 하는 거니까 일단 원내대표 축하드리고요. 예. 네. 저 눈물을 보였다는데 눈물까지는 아니고요. 네. 좀 울컥한 겁니다. 예, 저도 영상으로 봤는데, 예, 눈물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울컥하셨죠. 예. 네. 우선 어떤 내용이 결렬이 된 것이고, 결렬이 된 이유는 뭔가요? 추경 문제인데요. 추가경정 예산, 일자리 추경이죠. 그것에 관해서 자유한국당이 심의를 안 한다고 그래서 지금 이제 수차례 제가, 여당 원내대표로 야당 원내대표의 방도 찾아가고 전화도 하고 한 달 동안 설득도 하고 설명도 하고 그래서 이제는 이제 국민의당과 바른당은 이제 심의에 들어가는데 이제 긍정적으로 이렇게 좀 바뀌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합의를 시도했던 건데 자유한국당은 이제 반대를 하고 있어서 심의까지는 아니고 그러면 국회에서 논의는 계속하자 이런 조항을 넣으려고 했는데 그 논의하는 것까지 자유한국당이 반대를 했죠. 그래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겁니다. 추경을 최소한 논의는 하자라고 했는데 네. 그것도 반대해서 안 됐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그 자리 직후에 네. 자유한국당이 이것은 정권교체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이번 일자리 추경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지난 겨울에 국정농단 사태로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광화문으로 나가고 전국에서 들고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 국정농단 사태 촛불을 든 가장 기저에는 국민들의 삶입니다. 너무나 살기 어렵고 1000만 비정규직 600만 자영업자들이 정말 심각하게 고통을 받고 우리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미래의 희망을 꿈꾸지 못하는 그런 정말 도탄에 빠진 국민들의 삶이 그런 속에서 국정농단이 일으키니까 분노해서 일어난 거거든요. 그리고 새로운 대통령이 뽑히지 않았습니까? 그 새로운 대통령은 바로 그 문제, 국민들의 삶의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민생과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그 일로 첫 번째 사업을 이 추경으로 내놓은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본인을 일자리 대통령이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요. 1호 공약으로 그 일자리를 만드는 것을 내놓았고 이게 이 정권의 출발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못하게 하는 것은 문재인 정권은 인정하지 않겠다. 문재인 정권을 출발시키지 못하게 하겠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지난 국정농단 사태를 통해서 드러난 국민들의 민심, 정권 교체의 열망, 그리고 지금 이렇게 정권 교체가 된 것, 이런 전체를 부정하고 막아보겠다. 이런 것에 전 다름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은 잘 알겠는데 근데 울컥하신 이유는 뭡니까? 하나는 제가 4년 동안 을지로위원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을지로위원장은 정말 그 고통받는 을들, 말씀드렸던 비정규직, 자영업, 또 실업, 이렇게 해서 억울한 일 당한 사람들, 그분들을 찾아다니는 일이었는데, 그때 본 현장은 이게 정말 나라냐라고 할 만큼 이 국가가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아주 어려운 도탄에 빠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저는 그래서 바로 문재인 대통령께서 내놓은 일자리 추경이 매우 중요하고 그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거를 끝까지 막는 것도 너무나 안타까웠고 저희 여당 원내대표로서 정말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그분들 찾아다니면서 입에 침이 마르도록 전화를 드렸고 문지방 야당 원내대표실 문지방이 닳도록 다니고 그리고 설득하고 또 때로는 저녁 때 술도 같이 한잔하면서 그 많은 얘기한 것을 결국은 거절당하니까 너무 화도 나고 그렇게 해서 어제 결국은 안 되니까 감정이 좀 이렇게 격해져서 그랬습니다. 설득하는 자세가 부족했다라고 야당은 말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말씀입니까? 그거 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에 여당이었던 분들은 저희 야당한테 그렇게 설득해 본 적 있습니까?
이게 사실은 저희가 여소야대이기도 하고 또 4당 교섭단체 체제이기 때문에 억울한 건 매우 어렵다는 건 제가 잘 압니다. 그 어려움을 넘어서 보려고 한 달을 저도 거의 잠도 설쳐가면서 아침부터 밤까지 전화드리고 찾아다니고 한 거를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설득하는 게 부족했다고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민주당 야당 시절에도 이 전신인 새누리당을 저지하고 괴롭히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랑 뭐가 다른 거죠? 일테면 1년 동안 운영위원장을 하는 건데 이 부분은 자유한국당에서도 좀 국민 여론도 생각하고 또 원만한 국회 운영을 위해서 그동안 국회가 그런 관례를 쌓아왔고 또 국회가 생긴 이래로 다 이 운영위원장은 집권 여당에서 한다는 건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권 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 달라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상응하는 다른 위원회 이런 걸 또 저희들이 돌려드릴 생각이 있으니까요. 정권 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도 그런 요런 사안을 보고도 말씀하시는 거군요. 네. 네, 그렇습니다. 예, 정권 교체가 되면 늦어도 한두 달 이내에 운영위원장이 넘어갔었죠. 네. 그렇죠.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러지 않았던 적이 없습니다. 단 2번 이제 정권이 바뀌어서 야당 원내대표가 한 적이 있는데요. 예. 그거는 정권 바뀌고 잠깐 남은 기간 2달, 3달. 그렇죠. 그건 어차피 이제 끝나는 기간이니까 그 기간 동안 별로 할 일도 없고요. 그래서 그러고 넘어가서 이제 바뀌고 그랬는데 이번에 1년씩 남았기 때문에 사정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요. 앞으로 1년 정도는 과거에 여당이 해왔듯이 적어도 국회에서는 계속 하겠다는 의지인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자, 남은 후보들, 네. 남은 인사청문회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네. 민주당의 이 남은 후보들에 대한 청문회 전략은 있습니까? 저희는 기본적으로 국민의 민심에 반하는 그런 후보가 있다면 그 여당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눈 감아줄 생각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그럴듯한 의혹을 잔뜩 늘어놓고 봐라 이래서 문제가 많은 사람이다. 그리고 사퇴시켜라 이런 주장에는 기본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김상곤 후보자처럼 처음부터 낙마시킬 목적으로 사상이 이상하다는지 대학에서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했는데도 무조건 표절이 맞다고 한다는 등 이런 점들에 있어서는 저희들은 분명하게 대응을 해 나갈 것이고요. 청문 과정을 통해서 진실을 잘 살펴서 저희들도 판단해 나갈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어서 안경환 전 내정자죠 이제는. 근데 이 판결문을 입수하는 과정에 대해서 논란이 많습니다. 네네. 이 해당 판결문 입수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가 여러 차례 있었는데 민주당이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다룰 예정인지요? 판결문이 2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좀 양보해라. 이렇게 좀 도와주면 좋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아서 내가 섭섭하다고 그랬는데요. 앞으로 또 국민의당, 바른정당과 같이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섭섭하다는 마음은 없애겠습니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와는 오랜 시간 잘 알고 지내시던 사이 아닌가요? 네, 옛날에 한 25년 전쯤에 서울 노원구에서 바로 옆 지역에 서울시의원을 같이 나가서요. 같은 당으로. 그때부터 이렇게 가족 간에도 잘 알고 오랫동안 서로 교류했던 사이죠. 그렇게 오랫동안 가까운 사이시면 물론 이제 사적 관계 넘어서는 정당의 원내대표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이렇게 막힐 때는 허심탄회하게 얘기해서 돌파하고도 만들고 그러는 게 여의도인데 그런 시도는 안 해보셨습니까? 아니 여러 차례 했죠. 찾아가서 이야기도 하고 제가 형님 이렇게 부르니까요. 그렇게 하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어제는 그래서 제가 좀 섭섭했고요. 또 그렇게 해야죠. 네. 그런데 이제 인사 5대 원칙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거는 사실이고 또 그런 면에서 그 빌미를 여당이 먼저 제공한 게 아니냐. 네네. 이런 비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발목을 잡는다고 하는데 발목을 내준 게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이제 대통령께서도 이 부분에 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셨죠. 준비 과정, 그러니까 인수위 등의 인선 검증 이런 준비 과정을 거칠 여유가 없었던 데서 비롯된 점이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야당 의원들과 국민들께 양해를 당부드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었거든요. 그리고 비서실장도 나와서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대통령의 인사검증 시스템 개선을 지시해서 인사추천위원회를 가동을 최근에 시작을 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봐가면서 야당에서 이런 노력에 대해서 좀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좀 부족한 점이 있는 거는 또 맞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중간에 자진 사퇴하신 분도 생겨난 것도 맞는 이야기죠. 이 운영위원회를 이제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운영위원장을 네. 자유한국당이 지고 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운영위를 소집하기도 하고 말씀하셨다시피 그동안은 관례적으로 여당이 해왔는데 만약에 자유한국당이 이 운영위원장을 내놓지 않으면 강제로 가져올 방법은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강제로 가져올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자유한국당이 운영위원장을 하는 겁니까? 앞으로 1년 더 남았거든요. 예. 그러면 추경 같은 거, 그거는 그 정권에서 꼭 해야 하고 어떤 면에서는 인생에 도움이 되는 것들이기도 하죠. 예산이라는 게 그런 면들이 다 있는 거니까. 박근혜 정권이 처음 들어서서 그 박근혜 정권 때 3번의 추경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3번의 추경을 다 도왔습니다. 특히 첫 번째 추경은 그 정권의 성격과 다 있는 건데 제출한 지 5일 만에 상정해서 19일 만에 통과시켰습니다. 지금 우리가 내놓은 추경은 지금 추경 내놓은 지가 17일 됐고요. 정부조직법 내놓은 지가 15일 됐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정부조직법도 저희가 6일 만에 상정해서 토론했습니다. 완전히 다른 거 아닙니까? 저희는 안 되는 일은 안 된다. 필요한 일은 한다. 이렇게 하면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유한국당은 모든 것을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완전히 다르죠. 자유한국당이 그러면 왜 그런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정권 인정하기 싫은 거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전당대회 과정에서 여러 사람들이 하는 말씀이나 또 자유한국당의 서울시당 위원장이라는 분이 막말을 하고 대통령에게 욕하고 이런 거를 보면 이 정권 인정하기 싫은 거죠. 정권 교체 받아들이기 어려운 겁니다. 그중에서 수단을 갖고 있는 데가 국회거든요. 국회는 아직 정권 교체가 안 돼 있습니다. 운영위원장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운영위원장 하는데 운영위원장은 국회 협치의 상징이고 국회 운영 전반을 책임있고 안정적으로 끌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당의 원내대표가 하는 게 그동안 국회의 관례고 아주 지금까지 그렇게 운영이 됐습니다. 네. 그거 안 내놓겠다는 거 아닙니까?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막을 수 있으면 막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딱 틀어지고 아무것도 안 하겠다.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국회는 아직 정권 교체가 안 돼 있는 것을 틈을 타서 이 정부 전체를 틀어 막아보겠다 하는 생각인 것 같아요. 이어서 국민의당에 대해서는 섭섭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국민의당 어떤 부분에 대해서 섭섭함을 토로하신 겁니까? 국민의당은 최근에는 이제 추경에는 참여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바꾸셨어요. 그건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인데 사실은 어제 추경 논의를 계속한다. 이게 이제 이 합의를 성사시키느냐 못 시키느냐 하는 쟁점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런 논쟁이 있었고 국민의당도 이제 추경 심의에 참여하겠다고 하면 그런 거 옆에서 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추경 논의를 왜 국회에서 못하냐? 이거는